경우는 여보세요? 존중합니다. 예. 네, 그래서 부국제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저희가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영화제 역사를 좀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김동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좀 뉴스에도 많이 나오셔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위원장 해가지고 좀 많이 뉴스에 나왔을 테니까 좀 친숙하실 텐데, 이분이 부산국제영화제 아버지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인상 좋은 할아버지처럼. 아, 네네, 맞아요. 좀 푸근한 느낌이 있죠, 또. 네네. 예, 이분이 96년도 1회 때부터 15년 동안 집행위원장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어떻게 보면 틀을 잡아주신 분이죠. 예, 근데 이분은 또 영화인 출신은 아니고, 이제 영화계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이죠. 김동호 그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야, 공무원. 근사님, 네.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공직 7급 공무원 시험으로 이제 문화부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화공보부에서 요직을 거치시다가 예술의 전당 사장님도 하시고, 또 노태우 정부 때 문화부 차관도 하셨다가 이제 96년도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이제 여러 영화인들이 이제 김동호 이분이 워낙 영화 행정 쪽으로 좀 빠삭한 걸 알고 같이 하자고 막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하시게 된 거죠. 나이를 보아하니 이제 퇴임하고 바로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30 몇 년생이시니까 아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그때는 60세가 정년이었으니까 퇴임하시고 오셨고, 아마 이제 새로 영화제 같은 걸 만들려면 공직에 다리를 놔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산에. 그렇죠. 아주 필요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영화계하고도 친분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영화인들이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섭외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보통 행정에 계신 분들을 영화인들 내에서 그 행정일을 맡기지 행정가한테 가서 아예 영화제 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니까. 그래서 2010년 영화제까지 맡아주셨고, 이제 이 뒤에는 이용관이라는 분이 집행위원장을 맡게 되십니다. 이분은 진짜 영화인 출신이세요. 중앙대 영화학과 교수님이시고, 근데 이분도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이분은 영화제 초기에 김동호 위원장님이 집행위원장을 하실 때 이제 프로그래머로 활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집행위원장 하시고, 2007년부터는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한 3년 같이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계자 수업 비슷한 걸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호 위원장이 2010년에 물러나고 이제 단독 집행위원장으로 2016년까지 계시다가, 이제 또 뒤에 얘기할 어떤 사건들 때문에 위원장 자리에서 잠깐 물러나셨다가 2018년도에 이사장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올해 초까지 이사장 역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김동호 위원장님이 틀을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이분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준 역할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앞에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영화의 전당, 이 201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이 공간의 활용, 그리고 또 아시안 필름마켓의 성장에 또 되게 좋은 영향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2018년 이사장이 된 이후에는 그 OTT 콘텐츠들을 다루는 온스크린 섹션을 또 따로 만드시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는 동네방네 비프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네네.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름만 들어보고, 이게 아마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아마 지역에 약간 공터나 뭐 공원 같은 데서 영화 상영하는 건데, 되게 좋아 보이는 게, 사실 부산국제 영화제 하면 모든 부산 시민이 관심을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 그쵸. 부모님 별로 관심 없으시고, 솔직히 저희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또래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 그렇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집 앞에서 하는 데도 안 가본 애들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 또 모르면은 축제라는 게 뭐 전국적인 축제라고 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땡인 거라. 그러니까 이게 부산 사람들 1회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그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앞에서 하라도 안 가는 친구들 있습니다. 제 친구들. 그쵸. 그러니까 근데 네. 이런 기획이 있으면은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게 되겠죠. 네, 뭐 안 간다고 해서 그럼 저 사람들은 포기하겠다라고 주최 측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주최 측에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은 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이 동네방네 뷔페 행사는 좀 더 친근하게 부산국제영화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진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는 게 이게 부산시의 어떤 먹거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단순히 그런 것까지 거창한 것까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또 동네 남들은 막 멀리서도 오는데 가까이서 이제 살고 계시니까 한 번쯤 이렇게 쓱쓱 기웃거려 보시면서 조금씩 즐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럼요. 저도 제 집 앞에서 영화제 한다는 걸 한 10년 넘게 알고 있으면서도 안 갔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조금 이제 학생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가고 싶으셨을 텐데 못 가셨을 경우이지 않을까요? 빌바오님은? 뭐 그랬죠. 그러니까 영화제 하는 기간에 서울에 있으니까 방학 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이것 때문에 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는데 한번 가보니까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갔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약간 조그만 소원 중 하나가 부천만 좀 어떻게 좀 가보고 싶다. 부산은 이건 도저히 학기 중이니까 안 될 것 같고 부천 정도면 그래도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기엔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하면 수 있으니까. 지하철 타면 가니까. 네네. 없죠. 그래서 10대 때 영화제를 못 가본 게 좀 아쉽긴 해요. 10대 때? 예. 만약에 10대 때 우리 이분이가 영화제를 갔다면 전공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쵸. 저는 그때도 영화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했어가지고. 근데 아마 더 영화제를 다니고 이랬으면 공부를 더 이제 완전히 접지 않았을까. 맞들려가지고. 나는 제2의 이동진이 돼야겠다. 이러면서. 생각했을 수 있죠. 그쵸. 막 왜 한예종 안 오고 그냥 일반고 왔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으니까. 그랬군요. 네. 친구들이 그런 얘기 좀 했었죠. 왜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왜 한예종을 안 가고 왜 일반 대학 진학 생각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친구들이. 근데 왜 그렇게 됐나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막 그렇게까지 사랑하는지 그때는 몰랐었나 봐요. 지나고 나서야 사랑인 줄 알았군요. 그러니까 영화제를 가보니까 알게 된 거죠. 저도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환경에 던져져 보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용관 위원장님까지 소개를 드렸고 이제 강수현 배우도 꽤 영화제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이제 그 다이빙벨 사태라는 부산국제영화제 약간 흑역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영화제를 어떻게든 좀 잘 이끌어 보려고 하셨던 분인데 막 한창 시끄러울 때 이용관 집행위원장이랑 그 당시에 조직위원장이 부산시장이었는데 이 부산시장이랑 이용관 간의 갈등이 심하니까 좀 중재 차원에서 이분이 2015년도에 위원장 자리에 오세요. 진작에 원래 집행위원은 계속 하고 계셨거든요. 강수현 배우가. 그렇죠. 네. 근데 워낙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위원장 자리에 오신 건데 막상 오시니까 너무 또 이제 가교 역할을 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이미 오랜 기간 일을 해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영화계 빅네임 스타라고 해도 갑자기 오면은 뭐 자리를 잡고 뭔가 해내기 어렵죠. 네네. 그리고 가뜩이나 또 워낙 입장에 첨예했던 때여가지고 그렇죠. 어느 한쪽의 편을 좀 들어야 이게 지지를 받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강수현 배우는 당시 집행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제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좀 시측과 협의를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인들은 불만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영화제의 독립성을 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랑 입장을 좀 비슷하게 하냐 이런 원성을 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집행위원장이니까 영화제 개최를 우선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에 김지석 프로그래머가 이제 사망을 하시고 이 수석 프로그래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또 영화제 조직위원들이랑 강수현 위원장이랑 또 마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시죠. 2017년도에. 그래서 강수현 위원장이 생각보다 한 게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 이건 주로 영화계 의견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와가지고 힘들게 이끌었는데 너무 이제 끌어내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수현 배우도 이제 용단을 해서 온 건데 그죠? 네네. 좋은 뜻으로
용기 내서 온 건데 막상 또 실무 관련된 어떤 실무진과의 호흡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지를 많이 못 얻었나 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맞죠? 그리고 이분을 또 언급을 안 할 수 없는데 아까 잠깐 다이빙글 했죠. 네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김지석 프로그래머님도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프로그래머로 계속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뭐냐면 영화제에 어떤 영화를 걸지를 정해야 되니까 영화를 봐야 되고 영화를 정해서 이 영화를 어떤 프로그래머로 어떻게 섹션 분류를 할까 그리고 어떤 영화인들을 초대할까 등등 그 영화 기획과 관련된 그리고 영화 네트워크와 관련된 전반을 총괄하는 직책이거든요. 이 역할을 1회 때부터 쭉 하셨던 분이세요. 김지석 프로그래머님이. 그래서 이분이 또 김동호 위원장님한테 부산에서 국제영화제 열고 싶은데 집행위원장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동호 위원장은 행정 역할을 하시고 김지석 위원장은 영화 네트워크 쪽으로 전문화 시켰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이 거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영화제의 그러니까 김동호 위원장은 영화제의 상업적인 틀이나 어떤 후원, 뭐 행정 이런 쪽을 맡으셨다면 영화 선정이나 어떤 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격을 정의하시는 역할은 김지석 프로그래머님의 역할이 컸죠. 뭐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 뭐 아시아 아카데미, 아시아 영화 펀드 이런 아시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들을 만드는 데 주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콧이 한창일 때도 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영화제를 지키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수급하고 만드는 일에 힘을 쓰셨는데 2017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 준비를 하시러 칸 영화제에 가셨다가 현지에서 심정지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온 다큐멘터리가 지석이라는 이름으로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작년에 부국제에서 상영을 했고요. 또 이거 제가 지석 이거 작년에 제가 봤거든요. 보셨구나. 봤는데 이게 1등 흡파 뒤집어진다. 지석 영화 상영도 하고 그 뒤에 GV도 했었어요. 일단 근데 이 영화를 되게 인상 깊게 본 게 이것도 사실은 그냥 시간 남는 대로 가서 본 거거든요. 근데 영화 이름이 뭐 사람 이름이네 특이하네 하고서 봤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영화인지 내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부국제에서 본 영화 중에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고 마침 또 작년에 그 지석상이라는 상이 또 생기기도 했네요. 그렇죠. 네. 이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아시아 영화 중에서 이제 3편 이상의 장편 영화를 만드신 아시아 중견 감독님들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경쟁 섹션이 있는데 이걸 지석으로 만드셨네요. 그만큼 그 아시아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을 되게 격려하고 그런 어떤 뜻에 되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신 분이더라고요. 네네. 그걸 느꼈고 또 아까 나온 이제 그 이용관 집행위원장과의 갈등 다이빙 벨 때 그때 갈등이 왜 그랬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영화 내용에도 나오고 이 영화 끝나고 했던 GV 때도 이용관 위원장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나오거든요. 김지석 씨와의 얼마나 각별했는 사이였는지도 나오고 또 왜 갈등했는지도 나오고 갈등한 만큼 얼마나 감정의 골이 깊었는지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이용관 집행위원장도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그게 5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죠. 깊은 일을 오랜 기간 같이 한 동료이자 동생을 잃은 거라서 여전히 너의 뜻이 어떤 생각인지 알겠지만 내 뜻대로 같이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내가 져줬으면 너가 안 죽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너무 힘들다. 말을 여러 가지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게스트 비짓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참 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이용관, 김지석을 비롯한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청춘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산에서 영화제를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기획이 지금 엄청난 행사로 자리 잡은 거구나
알게 돼서 이 영화제를 내가 좀 더 일찍 찾아오고 좀 더 애정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김지석이라는 그 청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뭘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작품이었어요. 네. 네네. 아까 기회가 되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좀 네. 지루하긴 합니다만 아까 저도 국제를 좋아하신다면? 궁금해서 보려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뭐 대중 공개가 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대중 공개하기에는 그냥 기념 영화처럼 돼가지고 사실상 뭐 어떤 그렇게- 형태로든 좀 이렇게 많은 분들께 보여질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 다음 해부터 상황이 조금 좋아졌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렇죠. 그때까지 좀 계셨으면 지금까지 계셨으면 이용관 위원장님과의 이런 갈등도 잘 마무리가 됐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제가 이제 30여 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해오다 보니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가장 큰 사건 두 가지 정도가 영화제에 어떻게 보면 졸립을 흔들 만한 위기의 순간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네, 지금 뭐 이 다큐멘터리 지석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빙벨 사태가 2014년도에 터졌었는데요. 이 다이빙벨이 뭐냐면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래서 이걸 2014년 영화제에 상영을 하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이거 상영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산시는 그냥 상영을 했죠.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상영을 직접적으로 막지 못하니까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압박을 한 거죠. 예산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행위원장을 고발해가지고 고소고발해서 이 집행위원장을 일을 못하게 만들자라는 쪽으로 뭔가 이런저런 작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인들의 반발을 사서 도저히 뭐 위원장이 없이 2015년 영화제가 치러질 것 같아서 이제 강수연 배우가 온 것이고 이제 이 갈등이 한 2017년까지 계속 이어져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관 위원장이 결국 물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병수 당시 시장이 나도 조직위원장을 그만할 테니까 이용관 너도 임기를 연장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계는 이걸 보고 영화제 독립성이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 이 자율성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2016년도는 국내 영화는 거의 못 볼 뻔하고 아시아 영화들도 이제 이런 흐름을 아니까 출품을 많이 안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랴부랴 이제 강수연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개최는 했는데 좀 소박하게 치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2018년에 선거가 있었어요. 지방선거가. 이때 서병수 시장이 패배를 합니다. 결국. 이 사태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용관 집행위원장도 이사장으로 복귀를 하고 신임 시장이 영화계에 이거 부산시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되죠. 글쎄요, 여기 다이빙 사태 이거 꽤나 뉴스에서 많이 나왔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이빙 배를 틀겠다라는 거를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도 역시 정치적인 이유일 수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논리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이빙 배를 틀겠다는 거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자체가 정치적이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자신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한다는 어떤 갑의 입장에 서서 그 영화제를 좀 길들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거고 부산시의 또 정치 지형 자체가 보수에 기울어져 있고 또 이런 어떤 반정부적인 어떤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부산 시민들 자체에서도 다이빙벨을 상영을 강행하는 게 좋은 여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뭐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부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뭐 저는 당연히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를 충분히 이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나 분노 같은 게 일반 대중들에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에 대한 다큐 영화를 만드는 게 왜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걸 참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영화제가 다이빙벨 뭐 꼭 보세요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영화제는 어찌됐든 그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시대의 공기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을 안 다루고 넘어갈 수 없었던 시점에서 그 다큐멘터리 한 편으로 뭐 다큐를 보기 전에 사람과 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 텐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왜 굳이 그 한 편만 갖고 이렇게 오래도록 영화제와 갈등을 했는지, 왜 이런 소모적인 행정 낭비를 했을까? 그건 서병수 시장의 엄청난 패착이지 않나 싶어요. 행정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건 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이었고, 그죠? 다이빙벨. 네네, 그 그쵸. 상황을 그리고 서병수라는 정치인이 이제 박근혜 개예요. 그렇죠. 예. 네네. 가 또 박근혜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아킬레스건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병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할 때 이거를 가만히 냅둔다고 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동료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외면을 받는다고 하면 영화 하나 제대로 트는 걸 못 막았냐라고 하면서 무능력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서병수 시장 입장에서는. 근데 물론 문화를 생각하는 마음나 자세는 거기에선 틀렸지만 서병수의 정치적 입장에서는 그러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이빙벨을 더 알리는 모양만 돼가지고. 그렇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면서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더 알려지게 됐고, 이게 이런 영화를 트는 게 맞느냐 틀렸느냐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글쎄요. 근데 이런 식이 사실 뭐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다이빙벨도 틀어주고 다이빙벨을 반박하는 영화도 틀어주면 밸런스가 맞겠죠. 근데 그렇죠. 뭐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또 이후에 그 2014년 이후의 영화제들에서 그런 작품들을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미 그 다이빙벨로 한번 헤집어 놨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행정적인 판단 하나가 영화제의 다양성을 해치는데 기여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그런 힘을 과시할수록 뭐라 그럴까,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결과가 돌아온 거잖아요. 보통 문화를 탄압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반발을 많이 사게 됐죠. 네네. 그 영화 하나 자체 오히려 더 못 틀게 함으로써 더 의심을 사게 되는 결과를 갈 수도 있어. 네,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시 예산을 집행받아서 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러니까 돈 주는 입장에서는 아니 돈은 돈대로 받아가 놓고 아무리 그래도 너네 맘대로 하냐라는 말을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문화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좀 더 생각을 열어놓고 좀 오픈 마인드로 생각을 해줬어야 됐죠. 다른 사업과는 좀 다르게 접근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문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었다면 시의 요구대로 예산을 받았으니까 시의 요구대로 좀 움직여줘라라고 요구하는 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문화는 좀 다르게 봤어야 되는데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할 말도 좀 많은데 뭐 이게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다이빙벨 사건은 여기서 매듭 짓고요. 이제 올해 또 왜냐하면 사건이 하나 또 큰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정치적 압력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이 집행부 내에서 사건이 있었어서 영화제 개최가 위험할 뻔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용관 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었는데, 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놓고 집행위원장은 지금 그 전에는 허문영이라는 영화평론가 분이 하셨는데, 이 허문영과 이용관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하는 바람에 또 조직 전체가 한번 뒤집어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관 이사장의 생각은 뭐였냐면, 워낙 그 집행위원장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제 내부에서 행정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무총장 역할의 자리를 하나 두고 집행위원장은 영화 수급이랑 영화인들 네트워크 형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원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관을 바꿔서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조종국이라는 또 이분도 이용관 위원장이랑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오십니다. 근데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이 조종국 위원장의 위촉이 이루어지고 난 이틀 뒤에 갑자기 집행위원장직을 그만둬요. 진짜 갑자기. 어떤 뭐 언론에 이건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유도 얘기를 안 했고요. 그래서 집행위원장 자리를 2명 주는 거에 좀 불만이 있었나? 이제 이런 추측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용관 이사장도 그렇고 조종국 신임위원장도 그렇고 이미 허문영이 그러니까 조종국이 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절차에 있어서 뭐 4사람을 심으려고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한 거다. 그리고 이용관 이사장도 그렇고 허문영 위원장도 그렇고 조종국 위원장도 셋이 다 신의21 출신으로 다 아는 사이세요. 이 세 그렇죠. 분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소통에 오류가 없었다라고 두 분은 주장을 하는 거고, 허문영 위원장은 나 그만두겠다 해놓고서는 2주 동안 잠적을 해버려서 이분의 입장을 들을 겨를이 없었어요. 영화계는 일단은 이용관 이분이 뭔가 4사람을 심어놓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권력 사유하다 이거. 이용관 이사장 변했다. 허문영 위원장 돌아와라. 이렇게 입장을 냈죠. 그런데 허문영 위원장이 잠적을 하고 있던 때에 이분이랑 같이 일을 했던 부국제 직원분이 나 이분한테 성적으로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성추문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허문영 위원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나는 그거는 안 했다. 이거는 영화제 일이랑 별개인 것 같아서 입장을 내고, 대신에 이것 때문에 영화제가 어찌됐든 시끄러워질 테니까 나는 최종적으로 그만두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복귀 안 하겠다. 그래서 영화계 쪽 민심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사회에서도 이거 계속 가다가는 좀 모양이 안 좋아지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단 허문영 위원장 사표를 수리를 하고 조종국 위원장한테도 너 이제 나가라 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제가 인사 문제로 시끄러웠으니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결국에 그 조종국 이분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임시총회 그 다음 총회에서 2차 임시총회가 열렸는데 결국 조종국 위원장이 최종 해촉이 돼요. 이걸 보고 이용관 이사장도 이제 원래는 이제 이분이 이제 올해 이슈 때문에 나는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워낙 사태가 좀 커지는 것 같으니까 이 임시총회 이후에 본인도 사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제는 이사장도 없고 집행위원장도 없고 운영위원장도 없이, 그러니까 집행위 운영위는 두 분이 대행을 따로 하시게 되는, 그렇게 열려가지고 되게 어렵게 열렸던 영화제예요. 올해 영화제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석 프로그래머인 분께서 이제 집행위원장 대행을 하시고 부집행위원장이었던 분이 운영위원장 대행을 하시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 사건은 사실 이번에 좀 처음 알았는데 보니까 아까 김지석 교수님 얘기할 때도 보니까 애초에 이 업무가 분장이 돼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 예산하고 그 기획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 원래는 좀 나눠져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전에도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김지석 프로그래머가 했던 일이 원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장 자리가 김지석 프로그래머가 했던 역할 그러니까 같은데, 사실상 수석 프로그래머가 주로 이제 영화를 많이 보고 들여오니까요. 그러니까 격을 하나 올려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수석 프로그래머.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위원장이 했던 일을 집행위원장이 행정 전문으로 원래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직상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자체를 좀 더 독립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네네.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나누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집행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것까지가 내 소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획 업무까지도 집행위원장이 원래 했는데 이걸 뺏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운영위원장을 좀 독립을 시켜야 또 영화제가 좀 더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쪽의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아까 허문영 위원장이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좀 더 판단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냥 사표를 수리하고 잠적을 해버리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용관 조종국 이 두 분의 얘기로만 들어보면 허문영 위원장하고도 교감이 됐던 걸로 얘기가 돼 있어서 이게 사건의 진상은 뭐 제3자가 알 길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미궁석으로 가지만 올해 영화제가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어차피... 그쵸. 이미 뭐 개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조금 줄여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스폰서도 작년만큼은 확보를 못한 것 같고 작품 수도 좀 줄었고요. 아무래도 절차가 조금 삐걱대다 보니까 시간에 좀 쫓겼나 보네요. 네네. 그러나 뭐 저는 뭐 본질이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어차피 헤어졌던 분들이 또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안 되길 바라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참에 어떤 인사나 조직도에 관련된 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네, 네네. 저 이렇게 이제 약간 전반적인 내용 해본 거군요. 네네, 이렇게 역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작품 얘기들 그리고 올해 영화제 얘기를 조금씩 이제 해볼게요. 길어는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네, 낭만이 없어. 그 얼마나 낭만이. 네. 사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얘기니까.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제 무국제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들으셔도 그죠? 크게 그렇죠. 문제는 안 되고 근데 앞에 내용도 들으면은 뭐 나쁠 거 없고. 네, 그러니까 앞에 내용 때 설거지를 하시고 이제 설거지 끝나고 밥 먹을 때 이 부분부터 들으시면 딱 되지 않을까. 지침까지 내립니까 이제? 아니 뭐 지침은 아니고 이제 가이드라인인 거죠. 일종의 이렇게 들으시면 좋다. 혹시 네. 뭐 너 말대로 안 하면 막 귀에 막 바늘이 돋고 이런 거 아니죠? 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뭐 어떤 뭐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럴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짜로 그러면 네, 약간 조금 분위기가 무거워지긴 한 것 같아요. 무거운 사건들이 쭉 나왔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제 정치 행정과 관련된 문제는 좀 딱딱하기도 하고 또 좋은 내용이 아니었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올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올해 영화제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개막작, 폐막작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아무래도 한 해 영화제의 시작을 알릴 때 가장 먼저 주목을 받기 때문에 보통 뭐 영화제를 가지 않아도 개막작, 폐막작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두 줄이라도 언급이 되니까 그렇죠. 요거를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화제에 관심을 끌어오게 만드는 작품들이죠. 네. 네네. 근데 또 부산국제영화제가 특이한 게 그런 성격인 것 치고는 개막작이든 폐막작이든 크게 대중적이진 않아요. 의외로 뭐 어떤 상업적 영화들을 많이 선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들을 선택을 했네요. 그래도 보니까. 그렇긴 한데 뭐 엄청 블록버스터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거장의 막 신작 이런 느낌으로만 꾸리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다른 영화제들 개막작, 폐막작하고도 또 느낌이 다르다. 주요 작품들을 보면 박하사탕, 이창동 감독님 영화가 이제 99년도 개막작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조위 배우가 출연했던 작품 중 하나의 화양연화, 이게 2000년도 폐막작이었습니다. 이때 출연진들이 또 같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영화는 2009년도 개막작으로 선정됐던 장진 감독의 굿모닝 프레지던트. 이게 제일 약간 튀는데요, 이게? 예, 이게 뭐 왜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는 좀 코미디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옴니버스 영화였을 거예요. 이제 장동건 나오고 이순재 고두심 배우님도 나오고 고두심 씨도 나오고 그래서 뭐 세 가지 어떤 뭐 테마를 놓고 연기를 했던 뭐 그런 영화일 텐데 그 어떤 소재는 많이 다뤄졌는데 그걸 다루는 방식이 코미디였어서 아마 선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에 폐막작이 또 그거더라고요. 그 유령 원작 바람의 소리. 네. 그게 2009년도 폐막작이었더라고요. 그랬고 또 오직 그대만이라고 소지섭, 한효주 두 분이 나온 영화가 있어요. 알아요. 네. 이게 아마 그 시각장애인과 복서의 사랑을 그린 영화일 텐데 이게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엄청 히트치진 않았는데 이게 아시아에서 리메이크가 좀 많이 됐어요. 일본 영화 최근에 일본판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조금 최근으로 오면 김희애 씨가 나왔던 윤희에게라는 작품이 2019년 폐막작이었습니다. 윤희에게 재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못 봐가지고.
영화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영화까지 안 봤을 정도면 진짜 영화 안 본 거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영화를 실제로 많이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사실 그러니까 본질이 이미지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분님은 뭔가 영화 많이 봤다고 하면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어서 말하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상당히 이동진 까라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안경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왜 그런 느낌? 네네. 안경 끼고 약간 좀 이렇게 슬림한 느낌? 네네. 좀 유사한 측면이 있죠. 예. 뭐 네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개봉 안 한 작품도 있어요. 2021년도 개막작으로 선정된 행복의 나라로라는 작품이 있는데 임상수 감독님이 연출하시고 최민식, 박해일이 출연한 작품인데 아직 개봉을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직 개봉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만들어 놓고 아직 개봉 못한 작품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폐막작이 일본 영화 한남자라는 영화인데 이게 최근에 개봉을 했어요. 아마 8월 달에 공식 개봉을 했는데 보신 분들은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금 알려진 작품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개막작이 우리나라 영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작은 주로 아시아 영화들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한중일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한국, 중국, 일본,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면 뭐 대만, 홍콩 같은 중화권 작품들까지 포함을 그러니까 한국, 중화권, 일본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그런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그 개막작은 한국 영화 한국이 싫어서예요. 장강명 소설 원작. 네네네. 제목이 한국이 싫어서고 감독은 좀 독립영화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장건재라는 분인데 최근에 TV임 오리지널 괴이라고 연상호 감독님이 각본 썼던 드라마 연출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주연 배우는 고화성인데 이게 20대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이 싫어서 이제 뉴질랜드로 떠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막작은 영화의 황제라는 작품인데 이건 유덕화 배우가 주연을 맡았어요. 그래서 극 중에서 유명 배우로 나오는데 잘 안 풀려가지고 독립영화를 찍어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서 내가 반등을 해보겠다 하면서 영화를 찍게 되는, 근데 이 감독도 성깔이 장난 아니어가지고 감독과 배우가 엄청 충돌한다는 내용의 영화를 다룬 코믹 영화더라고요. 재밌겠는데? 시놉시스 들어보니까. 예, 요새 또 이런 영화들이 각지에서 제작이 되고 있어가지고 홍콩 영화는 또 어떨까 느낌이 궁금하긴 해요. 참고로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 닝하오 감독님인데 이분도 오십니다, 부산에. 그래서 뭐 토크 행사가 있으시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상영 편수라던가 예산이 좀 줄었어요. 작년보다 한 40편 정도, 한 35에서 40편 정도 편수가 좀 축소됐고 예산도 한 40억 정도. 많이 줄었네요. 예, 스폰서를 많이 못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어떤 기사를 보기로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에서 예산을 받은 걸로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는 체계여서 후원을 많이 못 받으면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네네. 직원들을 시에서 직접 고용하기가 좀 행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 다른 영화제들은 이제 시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 예산으로 월급을 줄 수가 있는데 부산영화제는 정관상 그렇게 못 주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그게 뭐 나쁘게 보기보다는 약간 직원들 월급을 인질로 영화제 독립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영화제가 고용 관련해서도 불만이 좀 나오니까 아무래도 돈을 안정적으로 주면 더 조직원들이 영화제 일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그 영화 예술계 쪽이 항상 기본적인 그 월급 주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로 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태워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네. 피를 짜내는 수준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스페셜 호스트라는 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집행위원장도 없고 운영위원장도 없고 어떤 헤드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해서 송강호 배우를 호스트로 임명을 해서 영화제 주요 행사에 참여를 시키는 뭐 개막식에서 배우들과 인사를 하는 역할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맡기신 것 같아요. 송강호 배우가 곧 영화도 개봉을 할 텐데 굉장히 바쁜 시즌을 보내시겠네요. 이 새끼 녀석들 까먹은 모양이네. 대가리 박아. 개막식은 이재훈 배우와 박은빈 배우가 진행을 할 거고요. 개막식은 개막식대로 예매를 따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개폐막식은 별도의 예매를 하셔야 돼가지고 아마 배우분들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개막식에 보통 많이들 모여드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면 예매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예매를 하셔라. 레드카펫 봐야죠. 네네. 뭐 TV로도 볼 수 있지만 직접 보는 것의 그 느낌을 못 따라가거든요, 확실히. 근데 뭐 제가 양조위를 보면서 느꼈는데 스타들은 확실히 직접 봐야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작품이 막 엄청 막 뭐 편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오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작품 수급을 그래도 평년의 영화제와 비슷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열린 3대 영화제 1등을 기록했던 영화들은 다 데리고 왔고요. 또 우리나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감독들,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던가 데이비드 핀처라든가 하마구치 류스케라든가 이런 분들의 신작을 또 가져와가지고 메뉴는 아주 풍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드리면 일단 워낙 섹션이 많은데 크게 한 3가지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영화 파트가 있고 한국 영화 파트가 있고 세계 영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영화제에서 막 각광받았던 영화들이 소개되는 섹션은 뭐 아이콘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가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제 메인은 아닌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유명한 영화인데 메인은 아닌 거고 영화제가 역점을 두는 파트가 이제 아시아 영화 파트인데 여기에서 뉴커런츠 파트, 지석 파트, 아시아 영화의 창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뭐 아시아 영화에 관심이 있는데 조금 대중적인 걸 보고 싶으시다면 뉴커런츠 부문에 선정된 작품들을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산영화제가 비경쟁 영화제긴 한데 굳이 상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상이라면 이 뉴커런츠 부문에서 나오는 영화가 수상한 게 가장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섹션의 특징이 아시아 영화 중에서 이제 한 편이나 2편 정도 많은 신인 감독들 있잖아요. 신인 감독들의 영화 중심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다뤘던 지옥만세 있잖아요. 네. 지옥만세가 작년 이 부분에 선정이 됐었어요. 뉴커런츠 부문에. 그래서 촬영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섹션에 참여하는 영화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 영화는 한국 영화의 오늘이라는 카테고리로 뭐 상업 영화, 독립 영화를 고루고루 소개를 하는데요. 작년부터 스페셜 프리미어라고 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되는 한국 영화 섹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독전 후속편, 그 다음에 전종서 배우 나오는 발레리나, 그리고 송중기 배우 나오는 화란이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부산 영화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큰 영화들도 부산국제영화제를 좀 이용하고 싶어 하죠. 네. 그렇죠. 이게 서로 좋은 공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홍보 효과가 분명히 있고 또 이 영화들이 아마 영화제 개최 시기랑 멀지 않게 공개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주로 입소문을 담당할 주요 관객분들이 이제 부국제에 열심히 올 가능성이 높아서 네네. 노리고 오는 바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보시면 아마 영화도 굿즈 네.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굿즈도 아마 받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비아시아권 영화들을 볼 수 있는 뭐 월드 시네마 코너라든지 플래시 포워드, 와이드 앵글 이런 코너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이드 앵글 이 섹션이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같이 일반 영화관에서 조금 보기 어려운 영화들이 모여있는 코너예요. 그래서 요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영화제에 맞춰서 매년 특별전이란 거를 컨셉을 바꿔서 하는데, 작년에 양조위 배우가 온 것처럼 올해는 주윤발 배우가 와요. 그래서 주윤발 특별전을 하고 뭐 토크 행사도 하고 해서, 주윤발 특별전으로는 영웅본색하고 와호장룡하고 이번에 주윤발 배우가 나온 새로운 신작 한 편 이렇게 공개가 되더라고요. 주윤발 배우가 그 뭐 아시아 전체 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극 가보면은 해외 팬들도 상당히 많이 오신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해외 팬들도 오시게 하려는 어떤 유인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시아 영화인들을 또 부각시키고 이분들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대 영화제라는 어떤 자리매김 할 수 있는데도 그럼요. 이런 어떤 큰 이름들이 필요하죠. 네네. 그리고 또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미국에서 지내는 한국인들을 다룬 영화들을 묶어서 상영을 해요. 미나리, 서치 뭐 이런 작품들을 묶어서 상영을 하고요. 또 여기에 출연 또는 연출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것도 즐겨보시면 좋고, 또 올해는 인도네시아 영화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특별전도 있어요. 요새 되게 핫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영화나 드라마가 떠오르는 영화 강국이어서 또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돌아가신 류이치 사카모토 음악감독, 이분을 기리는 다큐멘터리도 상영을 하고, 또 역시 별이 되신 윤정희 배우님 기획전도 있으니까요. 골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진짜 좋다. 그러니까 급하게 좀 부랴부랴 준비한 거 치고는 내실이 꽤 있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워낙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영화 팬들이 많이 놀랐더라고요. 올해 영화제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가지 않겠냐 했는데, 영화 좀 큰 영화들도 많이 잡아오고 행사를 잘 짜서 좀 흥행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른바 짬바죠, 짬바. 그쵸.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싶더라고요. 없는 예산에 하려면은 좀 더 발품 더 팔아야 되니까. 네네.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오픈 토크랑 야외 무대 인사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제 오픈 토크는 어떤 영화에 대해서 딱 50분만 이야기하는 코너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별도로 제가 예매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 상영이랑 무관하게. 그랬나? 이게 영화 예. 그렇구나. 이게 영화 상영이 이어지고 나는 GV가 아니라 공개 공간에서, 그러니까 영화의 전당 영화의 전당에서 하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네네, 야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 그래서 많이들 오십니다. 이제 야외 무대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송강호, 송중기, 안재홍, 유연석, 유해진, 이성민, 조진웅, 차승원, 김다미, 이솜, 이정은, 전소니, 전종서, 한선화, 한효주 다 오시거든요. 많이 오셔가지고 이 오픈 토크랑 야외 무대 인사는 시간표가 따로 있으니까요. 시간표 확인해 보시고, 나 이 배우나 이 영화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서 직접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표를 꼭 확인해서 예매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사실 핵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구국제를 와서 다른 영화도 보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또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럼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영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막상 오자마자 독립영화만 쭉 보고 가라고 한다면 너무 좀 가혹할 수 있거든요. 사실 나는 그냥 한효주 보고 싶어서, 전종서 보고 싶어서, 안지용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러 왔다가 일찍 간 김에 영화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영화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가보면 요런 데서 은근히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배우라는 사람들이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또 하고 이러거든요. 되게 그런 눈빛도 되게 읽을 수 있어. 이런 관객들이 나를 보러 부산까지 와주는 게 너무 감사한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최선을 다해서 뭘 하나라도 더 얘기하려고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어떤 미디어 인터뷰 말고도 좀 다른 느낌의 생생한 느낌이 전달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
맞습니다. 네. 아마 뭐 일반적인 어떤 유튜브 인터뷰나 뭐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카메라보다는 관객석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서 물론 카메라도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관객을 위해서 좀 더 애쓰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작년에 그럴 것 같아요. 또 이 자리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우라는 많은 입장에서 댓글 이렇게 보자. 많은 관객들 앞에서 해요. 자신의 영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온다면 정말 영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액터스 하우스라는 코너도 있어요. 이거는 영화 상영도 일절 없고 뭐 영화와 관련된 얘기도 일절 없고요. 이거는 배우들 이야기만 들을 수 있어요. 좋은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에게만 집중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더 다양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는 윤여정 배우님, 한효주, 송중기 그리고 서치 1편에 출연하셨던 존조 배우 이렇게 네 분의 스페셜 게스트 하우스, 액터스 하우스가 마련이 됩니다. 오픈 토크와 야외 무대 인사는 관객분들에게 모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그쵸. 제 기억이 맞다면 그냥 앉아서 보면 돼요. 네네. 일찍 가서. 그리고 뭔가 인파가 부담스러우시면 이게 또 네이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이 오픈 토크는 뭐 호텔이나 숙소에서 노트북으로 보시고 영화는 오프라인으로 보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추천을 드리는 게 그 배우들 계속 보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재미가 있죠. 배우라는 사람들은 어떤가를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앉아있는 체력이 좋다 이러면은 뭐 여러 날 투자해서 가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만 이 야외 무대에서 하는 오픈 토크랑 야외 무대 인사만 한 3-4시간 앉아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컨셉을 잡아서 봐도 좋죠. 네네.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좀 뒤에서 좀 설명 드릴게요. 네네. 스케줄 짜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열리는 것에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제가 이 중에서 뭐 엄청 마이너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영화제니까 봤다 할 수 있는 작품이 뭘까 한 3편 정도를 추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제 가서 너무 막 상업적인 영화에 가까운 것만 보고 와도 그건 또 실패라고 봅니다. 좀 그러니까 영화제스럽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심자들이 보기에 좋은 영화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이 정도 영화는 엄청나게 예매 전쟁이 치열하지 않으면서도 보고 나왔을 때 좀 잘 봤다 이런 느낌으로 가실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뽑아봤거든요. 각자 미사일 하나씩 품고 사는 거니까. 첫 번째 작품은 노란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요거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우리가 봉준호 감독님의 데뷔작을 94년도 단편 영화 백색인 요게 공식적인 데뷔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영화 동아리를 하실 때 스톱모션 단편 애니메이션을 비공식적으로 만드신 게 봉준호 감독님의 진짜 첫 작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란문이라는 영화 동아리 이야기거든요. 이 노란문이 봉준호 감독도 속해 있는 연세대 영화 동아리예요. 아까 봉준호 비긴즈 같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90년대 시네필들이 어떻게 영화에 열광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이 감독님이 작년에 호평받았던 미싱 타는 여자들이라는 작품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항래 감독이라고. 그래서 좀 검증된 작품을 만드신 감독과 재미있는 소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라 처음 가시는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넷플릭스 최초의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라 아직 공개일자는 안 나왔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는 될 텐데 많이 먼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해봤고요. 다음 작품은 시가렛 걸이라는 인도네시아 드라마예요. 인도네시아가 담배로 유명하대요. 흡연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남성 흡연율이 세계 1위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대신에 담배에 엄청 관대한. 이슬람 국가에서 술을 안 먹는구나. 그럴 수 있겠네. 네네. 그래서 이 담배에
인도네시아에서 쓰이는 향료 중에 정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향이 인도네시아에서 피워지는 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향 담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여성에 관한 시대극이에요. 이 시가렛 거리라는 드라마는.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변용주 감독급의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 거고, 주연 배우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염정아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대중적인 시리즈인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서사극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인도네시아 영화 드라마 보겠습니까? 이럴 때 그렇죠. 가서 한번 맛이라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영화제 특별전도 인도네시아 영화를 다루고 있고, 또 이 시리즈를 연출한 감독님이 오세요. 그래서 직접 GV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은 넷플릭스 드라마라 아마 온스크린 코너로도 상영이 돼서 5편인데 2편을 볼 수 있어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3편은 11월 공식 공개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덴마크 사극인데요, 약속의 땅이라는 작품이에요. 감독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주연 배우는 굉장히 친숙한 매즈 미켈슨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이제 이분이 10년 전에 로얄 어페어라는 또 궁중 암투극을 만들었던 분과 같이 다시 작업을 한 거죠, 시대극으로. 그래서 이 매즈 미켈슨이 천민 출신의 군인으로 나오는데 왕한테 어명을 받아요. 황무지를 개간해서 좀 이제 번영을 시키고 뭔가 왕권을 강화시켜라. 그런데 이분이, 이 매즈 미켈슨이 천민 출신이다 보니까 그 황실에 있는 귀족들한테도 무시당하고, 또 그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관리하는 지주들한테도 무시를 당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황무지 개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가를 보여주는 좀 무거운 작품이긴 한데, 이것도 영화제니까 좀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해봤습니다. 제 취향상 이건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 평가가 좋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리고 이게 아마 개봉은 할 텐데 아직 뭐 수입사도 안 정해져가지고 언제 개봉할지를 몰라서, 또 영화제 영화가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영화를 보는 게 또 맛이잖아요. 나는 부국제에서 먼저 봤지롱 할 수 있죠. 그렇죠. 언제 너희들은 언제 볼래? 뭐 이런 그렇죠. 꿀잼 놀이를 할 수 있는. 영화제 간다는 게 이런 재미도 있어요. 네, 남들한테 이제 은근한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문화적 자부심, 문화적 허영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근데 영화가 실제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3편 추천드렸습니다. 노란문, 시가렛걸, 약속의 땅. 그래요. 네. 잘 들었고요. 설명 많이 한다고 힘들었겠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재밌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는 재밌을 거예요. 그럼요. 영화는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 이런 거, 저 야외 무대 인사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아이돌 팬들도 막 오시고 하거든요. OTT 그렇죠. 같은 거. 왜냐면 OTT 작품에는 이제 아이돌 분들이 배우로 도전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작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봤던 게 무슨 박지훈인가? 아이돌? 약한 영웅이 나왔죠, 작년에. 네, 약한 영웅 그 배우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야외 무대 인사했었거든요. 그쵸. 젊은 여성 팬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에 관심이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오네 하는 걸로 와도 오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오신 김에 영화 한 편씩 보고 가면 좋다라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보러 왔다가 그 연예인만 보고 다시 가는 건 너무 되고. 아쉬운 거 같고, 그냥 이왕 오신 김에 다른 영화도 한두 편씩 보고 가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연예인 보러 왔다가 사진만 찍고 낼름 광안리 놀러 간다든지 이러면 좀 서운하다. 좀 아쉽죠. 아무리 영화가 서운하다. 주가 아니어도 좋다지만 그래도 오신 김에 한두 편 보고 가면 좋죠. 1년에 10일밖에 안 하는데 영화 한두 편 보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새로운 경험.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르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탐험료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럼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보러 오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 그럼요. 온 김에 다른 거 좀 보셔라. 그리고 똑같은 말씀드리고. 연예인 실물을 봐도 영화제에서 볼 때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훨씬 더 또 배우들이 10월 또 생동감 있어 하시기 때문에. 또 그 볕이 좋아가지고 네, 더 잘생겨 보입니다. 아, 물론이죠. 자연광, 이빨. 그럼 흐린 날에는 어떡합니까? 흐린 날엔 흐린 대로 더 우수에 젖어 보이고 더 좋죠. 아, 그럼요. 잘 갖다 붙이시네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좋고 이게 아. 짬바지. 역시 그렇습니다. 여디용점 최다 출연자답지 않나 싶고요. 비 오면 또 조명을 또 해주시니까. 그쵸. 아까 다 예쁘게 보이도록, 다 관객분들이 예쁘게 볼 수 있도록 해놓기 때문에. 멀리 가서 보면 더 이쁘고 잘생겨 보인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오징님의 영화도 좀 보고 가셔라 하면 좋겠고요. 네. 3부로 갑니다. 뿅! 네, 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해요.